매화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화는 저희가 이제까지 많이 봤던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던 이런 관념적인 소재들이 굉장히 많이 쓰인 작품이라서 이해하시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매화는 그래서 다른 작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객관적 상간물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죠. 여기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작가의 심정이 이입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작가의 심정이 이입되었다와 관련된 말이 이거죠. 매화는 지조와 절개의 대명사입니다. 이 지조와 절개를 지닌 애를 내세우면서 나 또한 지조와 절개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이 작가의 모습을 투영하는 대상으로서도 쓰였다라는 거죠. 투영했다, 투사했다 이런 말들 같이 쓰이죠. 그래서 이 이제 작품들을 항상 보시면은 여기 교재의 특징은 나머지 1수, 2수, 6수 있으면 중간에 3, 4, 5수의 내용이 없지만 여기에는 없지만 여기 안에서 다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시면서 본인들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1수부터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매영이에요. 매화의 그림자입니다. 매화의 그림자가 부딪힌, 비치는 창가에 옥임금차래요. 옥임금차라는 것은 저희가 알기는 어렵죠. 아마 이런 건 주석이 달릴 거예요. 예쁜, 어여쁜 미인의 금비녀가 비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삼백두옹, 저희가 이 정도는 알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옹은 노인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검은고와 논다, 연주한다, 노래한다 이런 게 되겠죠. 이윽고 잔을 들어 권하면서 달이 떠오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무슨 미인도 나오고 검은고도 나오잖아요. 검은고 하면 여러분들 뭐예요? 풍류죠. 그래서 제1수는 뭐냐면 매화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진 않지만 매화의 그림자를 통해서 매화와 함께 뭔가 즐기는 이런 풍류에 대한 것들이 느껴진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 백두옹이란 사람들은 누구냐? 진정으로 매화를 완상할 수 있는 매화를 완상하는 주체들이다 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이수 볼게요. 어리고 여기서의 어린 건 그냥 어린 거예요. 연약하다 이거죠. 가늘다 이거죠. 어리고 성긴 가지가 보면서 너를 믿지 않았대요. 이렇게 가지도 가늘가늘하고 너를 믿을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눈 올 때는 피했다. 그러니까 눈 기약이에요. 얘가 눈 올 때 추울 때 피어서 지조와 절개의 대명사잖아요. 매화가 눈 기약을 능히 지켰대요. 이렇게 추운 계절에도 이 가녀린 가지로 꽃을 피워냈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촉불을 잡고 너를 가까이 사랑한다 라는 거예요. 가까이 너를 감상하니까 암양, 매화의 향기죠. 저희가 앞에서도 많이 봤던. 그래서 매화를 사랑한다는 모습을 통해서 이 이수에서는 매화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보통 시상의 집약은 시조에서 종장, 그 다음에 가사에서는 결사 부분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수는 뭐냐면 이거예요. 눈에서도 꽃을 피고 약속을 지키는 이런 지조에 대한 경탄, 감탄, 무슨 이해찬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자, 6수 보겠습니다. 중간에 3수, 4수, 5수 이런 내용 보시면 계속 매화에 대한 감탄과 예찬이 이어진다라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6수 보시면 여전히 이런 얘기들을 해요. 바람과 눈이라는 것은 풀과 나무에게 있어서는 시련이에요. 근데 이 시련을 이겨내고 매화는 핀애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매화가 가진 지조와 절개, 이런 생명력을 오히려 부각시키는 존재로서도 쓰일 수 있다라는 거죠.
문학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표현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대조잖아요. 대조, 대비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이제까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찬 기운이 새어들어서 잠자는 매화를 지금 막 침노한대요. 괴롭힌대요. 아무리 얼리려고 매화를 해봤자 봄 뜻이 아끼느냐? 봄의 뜻을 너희들이 빼앗을 수 있겠어? 없어. 매화의 이런 생명력,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시죠. 그러니까 그만큼 생명력이 있다는 것도 결국 여기 앞에서 보셨던 지조랑 관련되는 개념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채수 저 건너요. 나부산이래요. 무슨 매화의 명소래요. 원래 나부산이라는 것이. 이걸 몰라도 저희가 해석은 되겠죠. 산 얘기하는구나. 또 눈 또 나오죠. 눈 속에서 검고 우뚝 불퉁불퉁 울퉁불퉁한 광대 등거. 요게 매화나무 등거를 얘기를 한대요. 매화나무. 울퉁불퉁이면은 굉장히 나이가 들어야 나이테처럼 이렇게 울퉁불퉁해지겠죠. 이 광대 등거라 이 무슨 힘으로 가지를 돋쳐 꽃을 저렇게 피어내느냐 이거죠. 저희 배웠던 2인칭에 지금 니은다 의문형 형태 보이죠. 그래서 아무리 썩은 배 반만 남았을 망정 봄 뜻을 어떻게 하겠냐 못한다 라는 건데 여기서 저희가 사실 그냥 매화 얘기만 해도 되는데 이게 이제 좀 추가로 보시면 이 광대 등걸이라든가 썩은 배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매화사를 쓴 안민영 작가를 묘사하기도 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나이가 들었단 말이에요. 육체적으로는 분명히 늙었어요. 노쇠해요. 하지만 이 늙었다고 할지라도 고결함, 지조, 절개 이런 것을 잃지 않는 선비로서의 자세, 자신의 모습을 매화에 빗대서 표현한 작품이 매화사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13쪽 넘어가서 자료 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설 보시면 1번에 보시면 아까 광대 등걸 있잖아요. 이 부분을 여기서는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풍류를 즐기던 나이 든 가객들의 모습이다. 어쨌든 썩었음에도 나이가 들었음에도 꽃을 피워내는 매화나무가 가진 의지, 지조, 절개 이런 것들을 같이 보여주는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많이 봤던 방시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번 정리되어 있어요. 자연물 보고 너라고 했다. 인격을 부여했네. 무라일체네. 의인법이네. 이런 말들을 이제 저희가 많이 했었고요. 매화랑 같이 세트로 붙어 다니는 이런 이제 사자성어들이 빙자옥제, 아치고절 이런 애들이 있었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매우 관념적으로 있는 속성들이라서요. 저희가 많이 봤었죠. 매화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지주와 절개에 빗대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빠질 수 없는 것이 강직함과 지조에 대한 얘기였었겠죠. 팔수는 지금 여기서 나오는 팔수는 나와 있진 않은데 철쭉, 진달래랑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애들은 뭐예요? 봄에 피었다가 져버리는 애들이죠. 이런 것들과 대조를 보이는 작품들은 많습니다. 다른 대나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매화라는 소재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거죠. 추위라는 소재를 통해서 꽃을 피워내는 애들은 많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화라든가 이런 애들이 선비들이나 이런 사대부들의 선택을 많이 받았던 소재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화는 오상고절, 대나무는 세안고절, 소나무는 세안사무 이런 별명들이 붙어 있으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많이 봤던 거죠. 매화의 모습에서 선비가 지향해야 할 정신적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본받을 것을 다짐한다 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나타났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은 315쪽 고공가이고요. 이게 앞에 부분이 지금 좀 빠져 있어요. 중간 그 앞에 부분 좀 날아가고 그 뒤부터 나와 있어서요. 여기 보시면 일단 집안의 머슴들을 타이르는 까닭은 무엇일까라는 건데, 이 타이르다라는 말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여기에서 뭔가 교훈을 주려고 한다, 계도를 시키려고 한다, 경계를 뭔가 시키려고 한다, 비판을 하려고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목적들이 이 작품 안에 나타나 있고요. 주인이 머슴에게 당부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결국 이 머슴이란 대상이 여기서는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관리에 집중되어 있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작품의 앞부분의 내용이 317쪽 문제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317쪽에 있는 본문을 먼저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집에요, 옷벗을 얹고 드나들며 저 밥만 먹는 저 고공들아, 이제 이러면서 여러분들 작품이 시작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요, 머슴을 조정에 있는 신하에 비유하고 있고요. 우리 집 기별, 내력을 너는 아냐 모르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비 오는 날요, 일 없을 때요, 새끼 꼬면서 내가 이제 앞으로 말을 해보겠다, 이겁니다. 이 새끼를 꼬면서 말하리라 하는 여러분들 주체는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고요. 집 주인이 되겠죠. 이게 맥락상 집주인이고 머슴인데 머슴이 조종의 신하를 비유한다고 하면 임금이 되겠죠. 처음에요, 할아버지가 이제 이성계 얘기하는 겁니다. 이성계가 사람살이, 살림살이인데 여기를 나라로 빗대면 개국하는 거 있죠. 나라를 이제 새롭게 세우려고 할 때요, 인심을 많이 썼대요. 어질인 자죠. 그러니까 어진 마음을 많이 써서요, 사람이 저절로 다 모아졌대요. 그래서 풀을 빼고요, 털을 닦아서요, 큰 집을 지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라를 세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리 보십 장기초로 그냥 농기구두래요. 농기구두로 전답, 논밭을 막 갈았대요. 그 다음에 올벼놓은 텃밭이 여들의 가리로다. 그러니까 8일 동안 갈아야 할 만큼 큰 텃밭을 만들었다는 거. 그러니까 즉 뭐냐면, 이거 지금 여드레죠. 8일 동안. 그래서 조선 팔도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어찌됐든 뭐냐면,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를 잘 구성해서 사람들을 잘 살게끔 만들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자손에게요, 정계하여, 자손에게, 그러니까 재산을 상속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대대로 내려왔대요. 논밭도 좋았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의 고gon들, 그러니까 고공들은 근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고공과 달라요. 이때의 고공은 뭐냐면 예전 머슴들의 모습들이에요. 예전 머슴들은 참 부지런하고 검소하고 괜찮았어, 애들이. 뭐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되는 거고요. 보통 이렇게 해서 한 단계로 나눠서 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승전결의 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방금 보셨던 기는 뭐냐면,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의 역사, 내력을 쭉 읊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승이 들어가는데, 여기서부터 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승전결의 승입니다. 저희마다 여름, 열매를 맺는다, 농사를 짓는다, 이거죠. 가음들을 사던 것을, 부유하게 살던 것을, 과거에는 그랬다, 이거예요. 과거에는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요, 부유하게 살았대요. 그런데 요새 고공들은 생각이 아주 없대요. 현재죠. 자, 과거랑 현재 대조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이 없대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밥사발이에요. 실제로 이제 먹는 거죠. 밥사발 크냐 작으냐, 그 다음에 동옷이, 겨울옷이 좋으냐 나쁘냐, 이런 것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마음을 다투고, 그 다음에 호수를 세워난다. 우두머리를 막 시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감들어서, 무슨 일이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흘깃흘깃, 흘겨보기만 하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 세 구절 보시면은요. 자, 당파 싸움 하는 거예요. 지금 당파 싸움. 자, 벼슬아치들이 제대로 할 일을 안 하지 않고,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녹봉, 밥사발, 벼슬아치라든가, 이런 자신의 벼슬자리, 녹봉, 이런 것들만. 그래서 당쟁만 하는, 이런 뭔가 탐욕적인, 벼슬아치의 모습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열거한 이유는 결국 이런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해서겠죠. 너희네 일은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시절을 쫓아서 하나는 일도 얘네들 안 하는데 시절마저 사나워졌대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 시절이 안 좋다는 얘기는 흉년인 경우가 많겠죠. 흉년이 들었다. 흉년조차 들어서 가뜩에 있는 세간도 다 이제 줄어들더라 이거죠. 불리지는 못할 망정,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엊그제 화강도가 들었대요. 그래서 가산이 다 탕진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기상으로 이 작품이 이제 나왔던 시기가 임진왜란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후에 나라가 폐허가 된 상황에서도 신하들이 당쟁을 일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판을 막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집 하나 버리고 먹을 것이 이제 전혀 없는 상황이래요. 이 크나큰 세간살이를 어떻게 일으킬 것이냐. 김과 이가 고공들아. 새 마음을 좀 먹어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승에 대한 모습들은 여러분들 보시면 무능한 머슴들로 인해서 폐해를 엄청나게 비판하고 있고요. 이 무능한 머슴들이 능력만 없을 뿐만이 아니라 얘네들끼리 계속 반목하면서 싸워요. 자신의 일은 하지 않고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이 승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전 부분은 여기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시적 화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고공들한테 자, 이제 우리 한번 집안의 이런 세간살이 잘 이끌어 보자. 그러면서 김도 매고 어떻게 일할 건지 막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 부분은 여러분들 뭐냐면 이제 막 그러니까 머슴들을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머슴들아 제발 깨달아라 그러면서 머슴들의 이런 이제 각성 좀 깨달아라 이런 것들을 촉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 부분에서는 서로 도와가면서 농사에 한번 힘써보자, 세간살이를 일으켜보자.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장면 2는 뭐냐면 결 부분입니다. 결 부분이 근데 다 정리된 건 아니고요. 자, 보겠습니다. 결 부분은 다 나타나 있네요. 네, 결 부분 볼게요. 자, 너희를 데리고요. 새 살림살이를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요. 엊그제 왔던 도적이 아직 멀리 가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여전히 전쟁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하는 거죠. 너희는 귀가 눈이 없네요. 그쵸? 그 사실을 모르길래 이렇게 너희들이 싸우기만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화살은 전혀 없대요. 그러면서 옷과 밥만 다투더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화살. 뭔가 병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대비는 하지 않고 이런 건 안 하고 맨날 자기들끼리 벼슬이라든가 녹봉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얘기를 하고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너희네 데리고 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냐면 티가 국이음화 되면 치죠. 칩다. 옛날 말이 춥다가 칩답니다. 그래서 추운가 아니면 굶주리는가 이런 거를 염려를 해야 되냐 이거죠. 내가 죽조반 아침 저녁 저 하다가 다 먹이고 그렇게 먹인 건 생각 안 하고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일만 하려고 하고
안 되겠다. 헤매난, 사려 깊은, 생각이 많은 이런 새 사람을 들여야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들여서 얻어가지고 집안일을 맡기고 내가 싫음을 잊어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일은 애달파하면서, 그러니까 너희 이 싸우고 말 안 듣고 이런 모습들 애달파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뭐래요? 새끼 한 사리를 다 꼴 만큼 말할 게 많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즉 그만큼 너희들이 말을 안 듣고 너희들끼리 싸우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적가자가 새끼를 꼬면서 그 집안에 있는 머슴들을 꾸짖고 경계하고 이런 내용들이 고공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에서는 옛날에 겸손한 고공들, 지금의 뭔가 무능하고 다투기만 하는 고공들 안 되겠다. 새로운 고공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고공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316쪽 넘어가서 작품 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이고요. 그래서 다른 사물에 빗대어 비유적인 뜻을 나타내거나 풍자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단순히 집안일이라는 것이 집안일이 아니라 집안일은 나란 일이고 머슴은 그 당시에 조종의 신하들이며 한어버이는 이성계가 되고 뭐 화강도는 외적이 되고 여러 가지 다 비유적인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 작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작가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죠. 임진왜란 이후에 피폐한 국가 경제를 돌보지 않고 당쟁만 일삼고 백성을 돌보지 않는 무능하고 탐욕스러운 관리들에 대한 현실적인 비판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무능한 신하들이 서로 싸우는 상황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좀 더 비판적으로 바라본다면 상위 지배층이 아래 신하들에게 잘못의 책임을 전가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상해에 대한 해결책을 새로운 머슴에게 맡기고자 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신의 잘못보다는 신하들에게 잘못의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 때문에 뒤에 또 고공답주인가를 바로 그 뒤에 보실 건데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자, 머슴들은 이제 자꾸 타이르긴 해요. 왜 그러냐면 관리들이 나라를 위한 노력보다는 자신들 이익과 해가 되는지 이런 것에만 몰두를 하고 있더라 이거죠. 심지어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침입에 대한 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것들은 정말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긴 하죠. 그래서 이 작품은 농가의 어른이 머슴을 타이르는 이런 형식적인 이런 비유적인 방법을 통해서 임진왜란 이후에 무능한 관리들의 각성을 촉구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굉장히 그림상으로 굉장히 잘 나타나 있죠. 여기에 대한 답가인 고공답주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8조 고공답주인가고요. 여기서는 기 부분이 빠졌어요. 이제 여기가 기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기는 뭐냐면 상전, 즉 임금, 내 말을 듣지 않고 있죠. 이런 신하들을 꾸짖으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장면 1이 장면 1이 전에 해당합니다. 전 볼게요. 아이들 탓이런가 이러면서 시작을 하죠. 우리 댁 집 종의 버릇을 보면 고의 안 돼, 개해야 돼요. 뭐라고 하냐면 자, 소목이는 아이들이 상마름을 업신여고 욕본대요. 지금 여러분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욕을 보인다 이런 거죠. 그러면 위계 질서가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보셨다시피 단순히 집안일이 아니라 나랏일로 얘기를 한다면 뭔가 하급 관리들이 상급 관리를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 이런 상황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진지한 왔다 갔다 하는 어린 손의 한 계대를 기롱한대요. 그러니까 실없는 말로 양반들을 막 하고요. 그 다음에 삐삐름 제급, 옳지 못하게, 우리가 왜 삐뚤삐뚤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옳지 못하게 제급, 물건을 뭔가 뺏고, 그 다음에 애로 꾀를 부려 자기일만 한대요.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위계질서 무너졌죠? 자신의 욕심대로 지금 뭔가를 채우려고 하죠. 이런 것들입니다. 한 집에요, 한 집에 수많은 일들을 누라서 마음을 써서 힘써서 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뭔가 집안일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안 보인다 이거죠. 곡식 창고가 비었대요. 그래서 고직 창고직인들 무슨 일을 하겠니요. 비어있는데 세간이 흩어져서요. 될자인들 질그릇인데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집안 살림은 다 거덜나고 그나마 있는 여기 안에 일하는 사람들도 제대로 된 사람들이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뭔가 게으름, 태만함 이런 종들을 계속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직무에 태만한 종으로 인해서 창고가 비었다 그랬죠. 가세가 기운, 집안의 살림살이가 기운 현실을 개탄하고 있다, 탄식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장면 2는 결이에요. 자, 죄송해요. 여기가 승입니다. 승. 정신이 없네요. 죄송해요. 전 맞아요. 전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나큰 기운집이에요. 아까도 보셨겠지만 창고가 다 비어있고 이러잖아요. 형편이 어려워진 거예요. 자, 마누라. 여기서는 이 마누라를 임금으로 봅니다. 마누라 혼자 앉아서요. 귀걸. 명령은 누가 듣고요. 그 다음에 논의는 누구랑 하니요? 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낮씨름, 밤금심 혼자 맡아가지고 계신데요. 그래서 옷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일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주인에 대한 걱정이기도 하고요. 이게 임금으로 가면은 당연 임금에 대한 충성까지도 가겠죠. 임금에 대한 충성 어린 마음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 집에요 일이 되는 게 이게 누구 탓이냐 이거예요. 생각 없는 종의 일은요 묻지도 아니하려니야 돌이켜서 해야 하니 생각해보니까 이게 마누라 탓이래요. 그러니까 즉 집안의 기운 책임이 상전하고 있다. 즉 뭐예요? 임금의 탓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정도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좀 특징이 있는 작품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한 것. 이 한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주인이야. 상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네 상전이 왜다 잘못됐다 종의 죄도 많긴 많대요. 그러니까 무조건 주인 잘못됐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뉘를 보려 세상을 보니 민망하여서 삽니다. 여쭙니다. 말씀드립니다. 이거요. 새끼만 꼬지 마시고요. 내 말씀도 좀 들어보세요. 이거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아까 고공과에서는 이 모든 일은 머슴과 신하가 잘못이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들만 탓하지 말고 임금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안일을 고치려면요 종들을 좀 잡으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을 잡지도 않고 그냥 너희들이 잘하기만 바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종들을요 휘어잡으려면요 상벌이 분명하게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상벌을 밝히려면요 또 어른종을 잘 믿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고위 관료 같은 경우 있죠. 정승,
판서, 그 거의 신하들보다 그 신하들 위에 있는 존재들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종들을 휘어잡고, 종들을 휘어잡으면 상벌을 받으셔야 되고, 상벌을 받으시면 어느 종을 믿으라는 거 지금 보이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말꼬리를 물어잡고 얘기하고 있죠. 연세법이죠. 자, 그래서 어느 종을 믿으래요? 진실로 이렇게 하셔야 가도 집안의 도리가 절로 일어날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공가에 답하는 형태인데, 단순히 나라의 형편, 집안의 가세가 기울게 된 것은 신하의 이기적인 행태에만 맞추지 말자라는 거예요. 좀 더 사태에 대한 분석력이 이 부분 때문에, 이 마지막 부분 때문에 나름의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고공가보다는 좀 더 사태에 대한 분석력이 뛰어나다라는 것으로 평가받는 작품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해설 볼게요. 고공답주인가 같은 경우는 아까랑 마찬가지예요. 나라의 기강이 흩어지고 경제가 파탄나고 이런 상황들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관리에 대한 비판도 여전히 있어요. 나태한 관리들이, 게으른 관리들이 많다는 거죠. 또 하나 여기서는 또 무슨 내용도 나오냐면 재정을 관리해야 할 이런 관리들이 나라의 재산을 빼돌리는 들이 나라의 재산을 빼돌리는 이런 현실까지 잘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작품도 역시 임진왜란 이후에 무너져가는 이런 조선 사회의 모습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집안의 일을 나라의 일로 우리는 바로 볼 수 있냐면, 왜 가정을 잘 다스려야지 밖에 나가서 일을 잘한다. 뭔가 이런 말들이 유교적인 관념을 저희가 내려오잖아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유교적인 이런 흐름에서는 국가를 가족의 형태로, 확장된 형태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항상 국가의 질서를 집안의 질서에 빗대서 표현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았었다. 그래서 이런 작품이 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름 충언인 거죠. 마지막에 얘기를 하는 것이. 여기서는 임금을 마누라에 비유하고 있다라는 게 특이점이고, 임금이 옷 같은 날이 편하실 적이 몇 날인가 이런 신하들 때문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하면서 충정 어린 근심을 먼저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국군이 기울게 된 책임 중에 하나는 임금도 있다라는 직언을 하고 있는 부분인 작품인 거죠. 그래서 나라의 기운 원인을 신하들만 탓해서는 안 되고 임금이 나름 해야 할 일까지 알려주는, 해결 방안까지 알려주는 작품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21쪽 선상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철의 작품 수가 많잖아요. 저희가 보다 보면. 근데 가사 작품 중에 박인로의 작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작품들은 저희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박인로라는 사람은요, 일단은 전쟁에 참여를 했던 사람입니다. 전쟁에 2번이나 참여했고요. 임진왜란이라든가 정유재란에 참전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썼기 때문에 작품이 좀 느껴지는 게 다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이 작품은 전쟁 가사고요. 전쟁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작품의 성격들은 대부분 나라를 걱정하는 것과 임진왜란, 정유재란 이후에 쓰여진 작품이니까 슬픔과 탄식이 함께 보이는 작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임진왜란 이후에 쓰였으니 외적에 대한 적개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는 무엇이 있느냐? 평화가 공존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평화의 시대가 찾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나타나 있는 작품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일단은 이 이제 작품들은 서사부터 시작을 바로 여기 이 작품에서 장면 1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늙고 병든 몸에, 그러니까 좀 나이가 든 상태에서 수군 통주사라는 이제 벼슬을 받고 가게 됩니다. 을사라는 건 저희가 을사조약 하듯이 그냥 그 연도예요. 사마니까 여기 보시면 하죠. 추나 추동 할 때 여름입니다. 여름쯤에 진동영이라는 곳에 가게 됐대요. 이 진동영이 그 당시에는 부산이었대요.
그래서 그 뒤에 이 말이 있는 거예요. 국경의 요새지가 되는 거죠. 부산이니까. 왜요? 임진왜란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이 굉장히 임진왜란 이후에는 중요한 요새지가 되겠죠. 중요한 땅이에요. 이 관방줄지 중요한 이 요새지에 병이 깊다고 내가 앉아있겠냐 이거죠. 앉아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일잠검. 자, 큰 이제 긴 칼을 옆에 이렇게 비껴 차고요. 이제 병선에 올라갔대요. 여기 진목했대요. 기운을 떨치고 눈을 막 부릅뜨면서요. 이제 대마도를 굽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마도는 지금 일본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보이는 이런 일본 땅을 잘 살펴보는 거죠. 전쟁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바람을 쫓는 이런 황혼들이 원근에 가까운 멀리 이 주변에 내가 이 대마도를 부산 쪽 그 배에서 대마도를 바라보는 이 화자의 눈에 황혼이 아직도 이렇게 깔려 있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럼 이게 황혼이 무엇이냐 이거죠. 이것을 전쟁의 기운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뭔가 전쟁의 기운이 남아있다라고 보는 거죠. 요건 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작품에서. 그래서 아득한 창반은 이거 저 멀리 보이는 푸른 물결은 긴 하늘도 푸른색, 바다도 푸른색, 한빛이구나,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사 부분인데, 대마도를 이제 수군의 이런 이제 벼슬로 임명돼서 대마도를 바라보는 부분까지가 서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임진왜란도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본을 주시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자, 이제 본사로 들어갑니다. 본사 1. 자, 가만 생각해 보니까 배가 없었으면 임진왜란도 없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대마도를 보면서 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요. 과거와 현재, 역사를 한번 생각하게 됐대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어리석고 미치면 그러니까 임진왜란이나 이제 그게 미우니까 외적에 대한 이런 미움 때문에 헌원 씨가 갑자기 미워졌다는 거죠. 헌원 씨를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배를 처음 만들었다라고 전해지는 사람이에요. 배와 수레를 처음 만들었다고. 그래서 대항이 망망해서 천지에 둘려있대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배가 아니면요. 저 먼 곳에서요. 어느 사이에 외적이 우리나라를 엿볼 수 있겠네요. 무슨 일을 하려고 배를 이렇게 만들기를 했냐 이거죠. 만세천추에 오랜 세월 동안 끝없는 폐가 됐대요. 보천지하에 온 세상에 만민, 만백성, 여러 백성들의 원망을 헌원 씨가 만들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원망을 원자죠. 원할 원자하고 원망을 원자는 좀 알아두시라 이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헌원 씨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이제 이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갑자기 진시황 얘기를 합니다. 헌원 씨 여기에서. 자, 진시황인 것 같아요. 진시황 때문인 것 같아요. 진시황이요. 불사약, 불로초의 이런 약을 얻기 위해서 여러 이제 섬이나 이런 나라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런 애들이 다시 데려오지 않고 그 섬에 남긴 사람들이 외적이 생겨서 우리나라도 괴롭히고 중국도 외적으로 인해서 이렇게 수치와 모욕을 받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또 하나 서불이라는 사람 얘기를 합니다. 또 서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불려초를 구하러 갔다가 구하지 못했으면 중국에 빨리 돌아가지 왜 그 섬나라에 머물러 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들의 자손들이 번창해서 외적이 되었냐 외나라가 되었냐 뭐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 진시황 서불이 왜구를 만들게 되었다. 외적을 만들게 되었다. 이런 것으로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원 씨도 그렇고 진시황도 그렇고 서불도 그렇고 다 원망의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상타에서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고금을 사억하고 즉 옛날 일을 돌아보니 하면서 배를 만든 헌원씨 그다음에 사람을 널리 퍼지게 한 진시황 서불 때문에 외적이 생긴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22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근데 자기가 생각을 해봐도 너무 고집스럽다는 생각이 됐었대요. 자기 생각이. 앞에 말한 자기 생각은 이 왜 배를 만들었냐라고 하는 이 헌원 씨에 대한
원망이었겠죠. 이 원망이 너무 고집스럽다고 생각했대요. 왜? 배가 없으면은 뭐도 느낄 수 없냐면 흥도 느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대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배가 지닌 가치가 하나 더 있다는 거죠. 풍류의 수단이 되더라 이거죠. 저희 많이 봤잖아요. 그쵸? 배 타고 놀면서 가옹. 그쵸? 그러니까 풍류의 수단도 배가 된다. 이 부분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배에 대한 또 앞과 다른 배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화자의 인식이 나타나는 부분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 넘어가는 내용 같이 볼게요. 이런 일, 배가 생긴 제도야. 지묘한. 지극히 이런 묘한 뜻이 있겠다마는 어찌하여 우리 무리들입니다. 우리 무리들이니까 이제 수군들 얘기하는 거죠. 자신을 포함한 나는 듯한 판옥선을 주야로 낮과 밤에 다 타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전투선이에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일어난 지 얼마 안 됐고 계속 주야로 감시하느라고 계속 이 전투선을 타고 다니는 거죠. 병선을. 인풍영월. 자, 호대. 흥이 전혀 없대요. 풍어를 을 때 흥이 전혀 없는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가.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석일. 옛날이에요. 과거입니다. 옛날에는요. 낮 중에 배반이 낭자했대요. 배반이라는 건 여러분들 뭐냐면은 술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배반은 술상. 반이 이게 그 소반, 쟁반 얘기하는 거니까요. 술상이 쫙 깔아져 있는데 지금 현재는 금일에는 대검장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옛날에는 배라는 용도가 술상이 벌어지는 풍류의 수단으로서 하나 즐기는 거였는데 지금의 배들은 대검장창만 있다는 거죠. 무기들만 있다는 거예요. 대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배예요. 둘 다 배지만요. 가진 것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의 우락이, 근심과 즐거움이 서로 같지 못하구나 라고 하면서 이 전쟁 후에 이런 상황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락이겠고 지금은 근심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과거 현재를 대비를 하면서 전쟁의 기운이 감도는 이런 모습들을 얘기한 것이 이런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부분 보시면 임진왜란 이후에 쓰였으면 이 임진왜란의 치욕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시시로 때때로 이제 고개를 멀리 들어서요. 이제 부산이니까 임금은 한양에 있으니까 북쪽을 바라보겠죠. 그 북쪽에 있는 별을 바라보면서요. 상시 노루 자 눈물 마음이 상하고 노루 늙은이의 이런 눈물이 천일방에 지다예요. 국외음악 적용하면서 떨어지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국충정을 하는 거예요. 임금님 나라 생각에 눈물을 흘리는 모습. 오동방 우리나라의 눈물이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에 지겠어. 아니야 나름의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도 이렇게 보이면서 그렇지만 국운이 불행해서 해추흉모 외적의 그런 흉악한 꾀예요. 망고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수치입니다. 씻을 수 없는 이런 수치를 받았다 이거죠. 임진왜란 때문에. 그래서 100가지 중에 한 가지도 못 씻는 것 같대요. 이 몸이 무상한들. 이 몸이 변변치 못하지만 그래도 신하가 되어서 군달의 길이 달라 못 모시고 내가 늙어버린들 우국담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어느 때라고 있겠느냐. 나는 잊을 수가 없다. 나는 항상 나라를 걱정하는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요. 이 궁달이라는 게 이게 설명에는 그냥 신하와 임금의 길이 다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궁이 곤궁이고요. 이 달이 영달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곤궁은 신하, 그 다음에 영달은 임금 이렇게도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뒤에 내용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외정에 대한 분노, 용감한 기계, 이제 이런 내용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저희가 지금 장면 보는 내용이고, 외적에 대한 분노, 용감한 기계, 이런 내용들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나온 그 작품에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가 있냐면 설분신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함을 씻고 원한을 풀어버리고 싶다, 뭐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내가 나이 들어도 나는 왜군을 물리칠 수 있어, 이러면서 이제 제갈공명이라든가 손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예로 듭니다. 죽은 제갈공명이 사망준달에 이 군대를 물리친 적도 있고, 발이 없는 손빈도 다른 사람을 포위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예시를 들면서 여러분들 뭐냐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나이가 먹고 했지만 이런 속에서도 기계를 떨친 사람들, 중국 고사를 인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요. 자, 마지막 이제 결사 부분은, 자, 준피도이들아, 오랑캐들아, 수의거랑이라 항복해 설 용서를 구하래요. 항자불사, 항복한 자는 죽이지 않겠대요. 그래서 너를 구태여 삼멸, 다 죽이겠냐 이거죠. 오왕성덕, 우리나라의 왕의 그 덕이 욕병생, 너희들 잘 살길 바라시고 태편천하의 요순군민 되어서 1월 해와 달, 광화, 이런 빛, 이런 것들이 조부조, 그러니까 옛날 그 나라를 만든 이런 왕들에게 이게 다 영향이 있대요. 그래서 전쟁하는 배를 타던 우리 몸도 어주에 창만하고 이제 고기잡이 배로 바꿀 수 있대요. 태평세월이 되면. 그러면서 추월 춘풍, 가을 달, 그 다음에 춘풍, 봄바람에요. 베고 누워서 이렇게 이제 막 군선을 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군이 다뤄지는 태평성대를 다시 볼까 하노라,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화제의 궁극적인 소망은 결국 태평성대 평화를 기원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박일로의 선산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설 볼게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이 작품은 참조라든가 이런 배경 지식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운 가사 작품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자어도 많이 사용됐고 또 다양한 중국 고사가 인용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아이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갈공명과 손빈의 고사를 인용한 이유는 여러분들 결국 뭐냐면 이런 것들이죠. 외적에게 당한 수치심을 대갚아주겠다는 장군의 기계, 우국충정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보잘것없지만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적을 물리치는 이런 중국 고사를 인용함으로써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다라는 거고요. 선상탄이라는 제목 자체가 배 위에서의 탄식이라는 이런 제목에 걸맞게 처음에 헌원 씨에 대해서 원망을 했다가 또 배 자체가 풍류를 즐기는 배라는 게 풍류를 즐기며 태평성대를 즐기는 과거, 그리고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싣고 적군의 침입에 대비하는 이런 현재, 이런 부분들을 잘 대비하고 있는 작품이다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박일로의 작품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